내년은 저는 그동안 못 갔던 애가 좀 간다. 테슬라, 니오, 샤오펑 다 전기차 테마주잖아요. 이 포트를 내년 연간 내내 이렇게 가져갈 거냐, 어느 순간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날 시기가 지금 온다고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 박종현 IBK 연금보험의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 내년도 증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 주식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 증권사의 목표치를 보면 지금 이제 3천 이상도 부르는 데가 생겼던데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기회는 있다고 보고, 고민해야 될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할 거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섹터에 비중을 넣을 거냐, 이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고심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상고하저죠. 하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고잖아요, 상고.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을 보면 상고하저가 조금 약간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증권사에 있었을 때 전망해봤지만 사실 상고하저 전망은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고 하반기는 모르겠어. 맞아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차치하고, 그 대부분 상고하저의 전망일 때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예상대로 간 적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든 내지는 조금 빨라지든, 근데 저는 조금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시장은 항상 먼저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내년도 상반기가 그래도 하반기보다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반기에 기회를 볼 건데, 저는 그 상반기보다는 좀 더 땡겨진 1분기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1분기 상. 그렇죠. 나머지는 모르겠다. 예,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목표하는 주가가 상반기가 아니라 1분기 중 내지는 1월 달에 먼저 가버리면 사실 그 뒤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또 시장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말에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에 좋다 하니 누가 기다리겠어요. 지금 이제 11월부터 외국인이 이미 사기 시작을 했고, 12월도 지금 장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내년 상반기를 좋게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투자를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사실은 연말에 사서 넘어가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엔트리를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기존에 들고 있는 거는 계속 끌고 가는 건 맞고,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부터 외국인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는데 네. 앞으로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세요? 내년도에 그럼 이제 뭘 살 거냐, 그 다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섹터나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제일 큰 게 저는 외국인을 두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사야 될 종목을 사야 된다? 맞습니다. 외국인의 귀환을 저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만 25조 원 정도로 순매도를 보였어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5조 정도. 그러니까 역대 이렇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을 압도했던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기념비적인 동학개미들의 승리였다고 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시장을 25조 원을 순매도를 했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벤치마크든 내지는 그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언더웨이트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벤치마크 수준까지는 채우려고 하는 수가 있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게 얼마가 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과 같은 이제 다른 대신 채울 국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이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매크로 환경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억눌린 소비, 이래서 펜트업 디맨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의해서 내가 소비를 잠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하는 소비를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고, 요즘에는 그걸 보복 소비라고도 하고. 내년도 환경은 보복 소비가 아니라 펜트업 디맨드가 아니라 펜트업 프로덕션이에요. 생산. 예, 왜냐하면 공장 문 닫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뒤늦게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재고를 확충하기 위한
리스타킹을 하기 위한 제조업 수요가 내년도에 기대가 되거든요.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예, 그것 약간 좀 후행해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 네. 기업들 또 주요 핵심 기술력으로 선도하는 기업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무엇 한국 살까? 안 살 이유가 없다. 네네. 한국 대표 기업들 또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흔히 얘기하는 현대차. 예, 차화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외국인들이 못 채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많이 비워냈던 종목을 역설적으로 내년에 채우는 그런 쪽에서 섹터나 종목에 대한 피킹이 이루어지면 가장 심플하면서도 파워풀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외국인 순매도와 순매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외국인이 네. 올해 25조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고 하지만 네. 순매도했을 때의 주가랑 지금 주가가 네. 사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신흥국 대비 한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은 팔았는데도 주식 가치는 비슷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들어올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죠. 내년에 유동성이 신규로 공급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플로우 개념을 생각해 봤었을 때 만약에 사실 올해만큼 내년에 전체 유동성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연준이 3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쏟아부은 자금이 뭐 3조 달러가 넘으니까 이거를 내년에도 넣는다? 이건 아닐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을 줄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뭐 최근에 금이 조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올해 경신했었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이놈 사도 돈이 남고 저놈 사도 돈이 남으니까 돈이 다 산 없죠, 거거든요. 나는. 근데 내년에는 유동성은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연준의 스탠스를 감안해보면 또 FOMC 얼마 전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봐도 계속해서 유동성은 풍부하게 가져가 줄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플러스로 들어온 유동성은 있고 거기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 올해는 위험자산, 안전자산은 그냥 무차별하게 올랐지만 내년도는 펀더멘탈리 봤었을 때는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위험자산 쪽에 저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신규로 한국 주식에 대해서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경기 회복 때는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 가치주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내 주식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살 종목들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라고 좀 더 보세요? 스타일을 본다고 한다면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다음에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일단 스타일로 봤을 때는 업종은 따로 차치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정말 외국인이 살 것 같은 예. 제조기업들, 그렇죠. 1등 제조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선두에 서지 않을까 왜 싶고 배터리 빼셨어요? 배터리요? 예, 배터리도 너무 있고 올라서? 아니요, 뭐 배터리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약간 이제 언택트보다는 조금 이제 컨택트에 이제 가깝게 간다고 하면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더 간다고 보기 때문에 배터리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상대적인 기회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올해 덜 올랐던 것에서 내년도에 기회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순서는 반차화네요, 반차화. 그렇죠. 일단 반이 앞으로 가야죠.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학개미들의 탑5 종목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해 보면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니오, 샤오펑 뭐 이런 정도예요. 약간 전기차 테마가 그렇죠. 여기 좀 뭔가 뚜렷하죠. 예, 뚜렷한 형태인데 주식은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는 놈이 더 간다. 내지는 그동안 못 갔던 놈이 간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내년은 저는 그동안 못 갔던 애가 좀 간다. 그런 차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국내에서 일관적인 똑같은 얘기는 거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네네. 해외 해외도 주식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다. 예. 가치주가 좀 더 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니오, 샤오펑 다 전기차 테마주잖아요. 뭐 이걸로 지금 많이 쏠려 있는데 이 포트를 내년 연간 내내 이렇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거는 어느 순간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날 시기가 지금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은 살짝 이제 그 이외에서 조금 기회를 갖는 게 낫지 않냐라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뭔가 생산과 관련된 소재 뭐 이런 쪽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중에서도 산업용 금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FOMC 회의를 보면은 앞으로 네. 2, 3년간은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금리 상황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미 연준이 AIT라는 거를 개념을 소개를 했어요. 즉 평균 물가 목표제.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완전 고용, 하나는 2% 수준의 물가가 수렴하는 건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물가가 2%를 밑도는 기간이 상당히 많았으니까 이게 대칭적이려면 물가가 2%를 넘어가는 기간도 상당 기간 많아서 이게 평균적으로 2%가 되어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물가가 2%보다 훨씬 안 되니까 앞으로 물가가 2% 넘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통화정책은 분부를 떼겠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동안은 택도 없는 것 같고 실제로 2008년도에도 2008년부터 금리 인하한 다음에 그 다음번 금리 인상이 2015년 7년 뒤였거든요. 올해 지금 금리 인하가 끝났고 앞으로 몇 년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점도표에는 2023년 가면 뭐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그 위원들도 있던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유동성 공급하는 것도 요번에 성명서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 양적 완화, 국채와 MBS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요번에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상당한 경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에도 진짜 유동성 풍부하겠다. 금리가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유동성에 뭔가 부담이 돼서 위험자산에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는구나. 일단은 여전히 내년에도 위험자산 위주로 가는 게 맞겠다. 주식시장에는 돈이 더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이게 사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막 이런 기세 싸움을 할 때들이 많은데 네.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는 않을까요? 시장금리가 튈 수 있는 어떤 변수들은 없나요? 지금 일단은 미국의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를 보게 되면 사실 상당히 가파른 형태예요. 미국의 그 단기 쪽 금리는 거의 기준금리에 붙어 있다시피 해요. 0% 정도.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금리는 0.9 정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년짜리가 1.7이지만 미국은 이제 10년이 0.9% 정도거든요. 그러면 절대 금리로는 10년짜리 금리가 여전히 1%가 안 되니까 되게 낮은 수준이지만 기준금리하고의 스프레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많이 이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는 겁니다. 통화당국은 계속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장기금리는 저 위에 가 있으니까 뭔가 괴리된 환경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채권 시장에서의 수익률 곡선은 미래에 대한 경기의 기대치를 반영하게 되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향후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환경이 와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일 거야.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먼저 올라와 있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 거를 뭔가 통화 정책에 역행한다. 뭐 시장이 먼저 그 기준금리의 인상을 뭔가 유도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지진 않고 현재 통화 정책이 효과를 내서 그만큼 미래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커브가 가파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과 그 연준과의 뭐 기세 싸움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시장금리가 갑자기 좀 튀어서 그게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건 없겠냐. 그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통제권을 잃게 될 정도로 가파른 인플레가 온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년에 갑자기 펼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가능성은 좀 낮긴 한데, 근데 내년도 2분기가 조금은 그 시장 참가자들이 약간 이러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은 긴장할 타이밍이 있어요. 이유는 이제 올해 2분기에 코로나가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내년 2분기가 모든 게 다 급격하게 좋아지는 때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예상 수준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면 그 말은 즉슨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는, 빠르면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부터
조금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사실은 물가를 가장 크게 이끄는 하나의 변수를 꼽으라면 유가거든요.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48불까지 올라갔어요. 어느새. 올해 3월달에 유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적 기억하시죠? 맞아. 그날 하루 동안 마이너스라서. 얼마나 웃겨요. 유가가 그럼 뭐 인내서 빨리 이걸 뭐 돈을 받고 오히려 유가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아니더라도 거의 빵에 가까웠던 유가가 벌써 48불 갔는데 코로나 직전에 얘가 한 65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65불이 거의 빵원 갔다가 지금 48불까지 왔는데 지금 정도의 유가가 만약에 내년도 2분기까지 유지된다. 유가 상승률 계산해보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예. 물가 상승률 지금 그냥 다른 모든 거 제외하고 기저효과만 해도 일시적으로 연준의 물가 타겟 2% 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AIT, 평균 물가 목표제니까 연준은 쏙 쿨하게 우리 이거 예상했고 뭐 이 정도 원래 물가 오르는 게 당연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반기엔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대응 안 할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망이고 컨센서스인데 연준이 보기에 야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유가가 지금 48불이 아니라 만약에 내년 2분기에 어떤 요인에서 60불 뭐 가까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물가가 튈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에 물가가 낮아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하방이 막히거든요. 시장금리가 야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의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AIT 이러면서 저렇게 인플레를 조장하네. 그러면 향후에 통화긴축은 뒤늦게 하게 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막을 때보다 즉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면 금리 인상이 더 끝단이 가팔라질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장기 금리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시장 금리가 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 금리도 사실 2분기에 튈 수 있는 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사실은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닐 수는 없나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은 없나요? 딱 하나가 있죠. 백신이죠, 백신. 백신의 그 안전성에 뭔가 의문이 제기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나오는 뉴스 플로우는 3상 결과 뭐 95%, 뭐 80 몇 프로 뭐 안정하다 이렇게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저희는 그 뉴스 플로우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견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다던가 이러면 사실 지금 저희가 그리고 있는 낙관적인 전망은 지나놓고 보면은 야, 우리가 그렇게 낙관적이었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꼭지 잡았네 이러면서. 네, 그거는 저도 뭐 상당히 우려하는 반대.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높게 보진 않고 일단 뭐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내년도 1분기라고 얘기했던 거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가 매수, 뭐 밀리면 사자, 안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년도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할 그냥 때 산다.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1분기의 기회를 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분기에 정말 얼마나 오를지도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금은 기다렸다 투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박종현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장님과 함께 내년도 증시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